해병대는 독특한 군대다. 그들은 해병대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우리는 우리 해병대의 명예 그리고 내 상관이 나한테 준 명령 때문에 전투를 한다. 국가는 언제나 전쟁이 필요할 때 해병대를 앞자리에 세워왔다. 국가에서 전쟁을 하라 그러면 군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그들은 희생의 아픔도 많이 경험했다. 그리고 산과 살을 넘나드는 그 전쟁터에서 그들은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 왔다. 예비역 해병들은 자신이 해병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 한다. 현역도 아니면서 현역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차에도 해병대라는 글씨를 새긴다. 예비역이라는 말은 아예 빼버렸다. 경기도 신갈의 해병 전후에는 주변 저수지에서 가끔 발생하는 익사사고를 겪은 뒤 인명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비용도 스스로 부담했다. 한 빌딩이 서 있던 자리에는 부서진 콘크리트와 철근들이 가시덤불처럼 뒤엉켜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어김없이 예비역 해병들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사고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나 온 국민을 감동시켰던 최명석 군. 그는 현재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수! 박수! 병역 특례 보충력의 제안을 받았지만 스스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 최명석 군은 왜 병역 특례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힘들다고 소문난 해병대에 지원했을까? 그 산풍 사고 이후 이상한 허무감과 저 자신도 이겨낼 수 없는 무기력함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 무기력한 그 상태로 특례 보충력으로 들어가서는 제 자신을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남자로 태어나기 위해 해병대에 지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는 15일 단위로 신병을 모집한다. 모두 지원자들이다. 보통 경쟁률은 4대1. 심한 경우 10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한다. 제 밑에 동생 해병 700기, 저 해병 256기, 동생 지금 오늘 입대 830기. 아주 좋습니다. 저희 아이가 원래 조금 몸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강인한 정신과 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해병대를 입대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네. 안녕 얘들아! 여가! 야! 여진 거예요, 진짜. 왼발! 현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요즘 해병대는 오히려 지원자들의 입대 열기로 가득하다. 해병이 되기 위해 지원자들은 높은 경쟁률의 1차 관문 후에 2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신체 검사가 바로 그것이다. 상륙작전은 물론 산화 극복 훈련, 공수 훈련 등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발 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원영 앞으로 나.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 검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 그런데 해병대에 지원한 신세대들의 반응은 뜻밖이다. 490. GTP 수치 때문에 수치에 이상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만큼 꼭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정상이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서 곧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받고 제대로 돼서 다시 몸 건강이 되면 다시 들어오고 싶습니다. 해병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일에서 시작된다.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밖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나태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신병들은 입대하자마자 해병대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주입받는다. 얼핏 과격한 운동 경기 정도로 보이는 격투봉 훈련도 해병대에선 전투에서의 삶과 죽음을 상징한다. 격투봉 훈련에서 찐 신병들은 가혹한 얼차리를 받게 된다. 그 사망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겠다. 나는 죽었다. 그런 문자 시작. 그래서 지금 같은 폭력을 와야 된다. 알겠나? 다음에 우리가 시키면은 모든 해병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훈련이 천자봉 산악행군이다. 창설 초기 신병훈련소가 경남 진해에 있었을 때 선배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한밤중에도 비상이 걸려 천자봉을 오르내렸다. 강한 훈련의 전통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선배 해병대원들이 피땀 흘려 지금까지 전통을 쌓아올린 이곳 천자봉을 등정하게 된 데 대해서 중대장이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자정을 기해 비상이 발령됐다. 해병대의 최종의 요원을 양성하는 일주일간의 극기주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다 낼게나? 다 낼게? 물 뿌려. 극기주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극한 상황에 던져넣기 위해 해병대 각 부대에서 모인 자원자들이다. 130여 명의 지원자들 중 이미 50여 명이 탈락하고 이제 80여 명이 남았다. 우하열. 최고의 해병대는 결코 평범함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가장 혹독한 실험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최고의 해병대원이 될 수 있다. 대원들은 곧바로 저수원 견디기 훈련에 돌입했다. 뒤로 가. 거기서 뒤로 붙어. 앉아. 5월 초 한밤중 밤바다에서 1시간 정도 계속 물속에 있다 보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바로. 이소원에서는 차가운 바다의 악조건을 견디는 것은 해병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출발이다. 현재 시간 새벽 3시. 취침 시간은 전혀 없다. 회원들은 그렇게 일주일을 견뎌야 한다. 훈련 이틀째. 오전 내내 보트의 수상이동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적진에 상륙하는 해병대에게 노아 보트는 몸의 일부와 같다. 수단 전방! 다리 붙여! 1번! 수미가 3번! 준비권! 하나, 둘, 셋! 이날 오후 훈련은 비상탈출 훈련이다. 전쟁 시 군함이 침몰할 때 비상탈출 요령을 익히는 것이다. 대원들은 반드시 다리를 모으고 중요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합격이다.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는 결코 해병이 될 수 없다. 물에 대한 공포심으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대원이 생겨났다. 다시 올려보내! 두 번째 다이빙. 대원의 자세가 또 흩어지고 말았다. 장순서! 울고 있나 지금? 안돼! 다시 해보겠어? 어? 난 할 수 있어. 남들은 다 했잖아. 응? 넌 할 수 있단 말이야. 너 공수교육 받았어, 안 받았어? 맞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듯이 뛰어내린다. 내가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 스스로 뛰어나가느냐? 너 스스로 뛰어나갈 때까지 반복해서 올라간다! 뛰어! 뛰어, 임마! 하나, 둘, 셋! 아주 남겨! 너 지금 몇 번 뛰어내렸어? 세 번째입니다!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습니다!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내려도 안 죽었잖아, 이놈아! 장순서! 다시 올라가. 모든 교육은 합격할 때까지 되풀이해야 한다. 리읍 하나마 이제 뛰어내릴 수는 있게 됐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해낸 것이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자신감밖에 없습니다. 다쳐. 발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목 부러진다 해서 분명히. 오늘 또 물에 사는 훈련이라. 훈련이 시작된 지 만 40시간. 대원들은 현재 이틀째 한잠도 못 잔 상태다. 양이 너무 많아 지금. 넘어서 같이 넘어가야 돼. 바닥 주고 자꾸 알았나? 알았어. 목소리 봐 알았나? 훈련은 이들에게 좋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마저도 인색하다. 극도의 피로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대원들은 예상하지 못한 부상을 당하곤 한다. 이 경우 훈련의 계속 여부는 본인이 결정한다. 그것이 해병대의 전통이자 규칙이다. 됐어. 한 돌려봐. 이거 왔나? 됐어. 10분간의 휴식 시간, 한 대원이 급히 보트로 뛰어간다. 그런데 훈련 기간 동안 대원들은 식사 시간 외에는 물을 먹을 수 없다. 갈증을 견디는 것도 훈련의 한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물통이 담뱃값으로 둔갑한 것이다. 진짜. 극기주 훈련 동안 이들은 끈끈한 전우회를 자랑하는 해병대 전통을 이어받는다. 이들에게 동료는 적진 침투에서 생과 사를 함께해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다. 여섯 명이 한 조가 돼서 105kg의 보트를 머리에 이고 육상 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3시간째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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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최고다! 난 최고다! 최고다! 난 최고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이날 보트를 머리에 이고 이동한 거리는 20km. 그러는 사이 또 하루가 지났다. 심신이 편안할 때 발휘되는 전우회와 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극도로 피곤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휘되는 전우회는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정신적인 측면이 강한 인간이라도 어떤 한계선에 도달하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평시에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한 강한 교육훈련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훈련 사흘째. 대원들이 이동한 것은 생활하수와 근처의 농장에서 흘러나온 동물의 분뇨와 폐수로 가득한 시궁창이다. 야 조교 가서 직접 발라줘. 야 발라 여기서 길새끼들아 하잖아. 일주일간의 극기주 훈련은 일명 지옥주라 불린다. 이 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리적 욕구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시궁창 훈련은 악취와 혐오감이라는 최악의 환경 조건을 체험시킨다. 지금 가기 싫어? 받겠습니다. 못 받겠어? 아, 죽어도 못 받겠나? 포기하겠습니다. 왜 포기하나? 훈련 뭐가 힘드나? 나흘째. 2명의 대원이 훈련 포기 의사를 비쳤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없어? 놈들 다 하는데 왜 못하나?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병대 생활하나? 하기 싫다 이거지? 아, 포기하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럼? 편안한 군대 생활이야? 아닙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알겠나? 보트를 머리에 이고 선착순 집합하라는 과제가 부여됐다. 최고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원칙은 식사 시간에도 예외가 아니다. 선착순 순서대로 1등은 앉아서, 나머지는 서서, 그리고 꼴찌는 보트를 머리에 이고 서서 밥을 먹는다. 동기야. 같이 가자. 여러분 2명 빼고 갈래? 이날 아침 훈련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두 대원에 대한 마지막 설득 작업이 시작된다. 동기야. 같이 가자. 동기야. 우치 화이팅!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동기야. 우치 화이팅! 같이 가자. 동기야. 동기야. 같이 가자. 인내력의 한계 상황에서 포기 의사를 비쳤던 두 대원은 동기들의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 극기주 훈련은 해병대 중에서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성원도 사병, 하사관, 장교가 뒤섞여 있다. 적어도 훈련 기간 동안 대원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하나가 된다. 제대 후에도 악착같이 모이는 해병대의 특성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얼굴에다 똑바로 해줘. 얼굴에다 똑바로 해줘라, 앞으로. 쭉 가, 풀면서 쭉쭉 가. 훈련이 시작된 지 닷새째.
이때쯤이면 교육생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한다. 배고픔과 추위, 잠깐 조는 것 외에 5일째 한숨도 자지 못한 해병들에게 마지막 고비다. 여기서 나오고 나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라는 거 기억나요? 오늘 4일째입니다. 오늘 5일째입니다. 이 상황이 끝나면 따뜻한 침구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안 들려. 빨리 안 들려. 상륙작전 시 적 해안에 투사된 해병들은 시비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아오거나 멈춰설 수 없게 된다. 싸워 이겨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하여 죽을 것인가 양자택일만이 존재한다. 극기주 훈련도 그런 숙명적인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사십자 총원 지난 일주간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 지금 현 시간부로 극기주 종료를 선포한다. 교관의 선언과 함께 일주일간의 극기주 훈련이 끝났다. 극기주 훈련 일주일 동안 대원들은 옷과 신발을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다. 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한 채 잠도 일정한 취침 시간도 없이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잠깐씩 조는 게 전부였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극기주 기간에 얻은 이 자신감이 평생 저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제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제 남자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후련하고 동기들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중교에 탈락했다는 생각을 가졌던 내가 동기들과 같이 극기주를 같이 수료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와서는 참 뿌듯하고 좋습니다. 일주일간의 극기 훈련을 통해 해병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최고의 해병대원이 됐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해병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누구나 해병대의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다면 그는 해병대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6회 공군에 이어 가장 늦게 창설됐다. 해병대 창설의 계기가 된 것은 여순 반란 사건이었다. 1948년 10월 여수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육군을 돕기 위해 해군에서도 지원부대가 편성됐다. 그러나 해군은 앞바다에 머물기만 했을 뿐 여수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상륙부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해군 수뇌부는 해군 장교와 하사관을 중심으로 해병대를 창설하게 된다. 각 부서에서는 그래도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하는 사람은 안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썽도 있고 이 사람 내보내자 하는 식으로 해서 나온 것이 결국 해병대 그 하사관 요원 중에 모두 간부들이었지. 말썽 부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 대신에 또 아주 좋은 점도 있거든. 그건 뭐인가 하니 정의감이 세고 옳다 싶으면 그냥 힘차게 나가고 그게 또 하나 아주 좋은 점이란 말이야. 그걸 해병대에서 결국 살려서 쓴 거지. 해병대 일기는 모두 380명. 타군에 비해 가장 적은 소수의 병력으로 출발했다. 처음에 뽑을 때부터
해군 신병들 1200명 가운데서 그 씨름을 시켜가지고 제일 센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300명을 추렸으니까 4대1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미리 해병대라고 하는 것은 상륙, 그 적의 해안에 상륙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는 죽기 쉽다, 결사대다. 그래도 거기에 지원해서 오겠느냐? 지원하는 사람만 뽑았어. 창설 초기 해병대 훈련장은 진해의 덕산 비행장 활주로였다. 강훈련의 전통은 그곳에서 시작됐다. 덕산 비행장에 그 일본 시대 사용했던 활주로, 그게 세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신력을 이제 함량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포복시키면은 대략 한 300m, 500m 가면 전부 다 이게 옷이 망가질 수 있지만은 피가 막 흘리고 말이죠. 해병대는 창설 1년 만에 전쟁을 맞이한다. 개전 초기 북군은 불과 3개월도 안 돼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했다. 게다가 8월 16일에는 경남 고성까지 진출했던 인민군 1개 대대가 통영을 점령했다. 인민군의 다음 목표는 바로 거제도였다. 만약 거제도가 함락된다면 부산이 위협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해병대는 거제도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출동했던 해병대는 거제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통영에 상륙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군 수뇌부에 상륙 허가를 요청하게 된다. 해군 본부에다가 그 건의를 했더니 암호로 이제 무전을 쳤더니 안 된다고. 너는 훈련도 안 해봤고 또 장비도 없고 그 갔다가 전멸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3번이나 내가 건의를 했어. 8월 17일 기다렸던 상륙 명령이 떨어졌고 김성원 부대는 오후 6시를 기해 작전을 개시했다. 전쟁이 시작된 뒤 한국군 단독으로 벌이는 최초의 작전이었다. 장평리에 상륙한 해병대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통영반도를 장악할 수 있는 망일봉 고지로 진격했다. 망일봉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 병력이 그냥 사력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지금도 숨이 가쁩니다. 망일봉을 당도하니까 이 일대에서 이미 인민군은 8분 능선까지 쳐들어와 있었어요. 이때 망일봉을 먼저 점령하기 위한 인민군과의 1차 교전이 벌어졌다. 불과 몇 분 차이로 해병대가 고지를 선점했다. 우리는 그 당시 이제 사기에 양양하지. 일단 고지 점령했다가 적군지 피해서 도망가서 사기 양양하니까 이제 그대로 뭐 누구 명령도 없이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 막 시내까지. 시가지로. 예. 통영 시내로 진격한 해병대는 2배가 넘는 인민군 1개 대대를 섬멸하는 전과를 올린다. 뒤이어 해병대는 적이 후퇴하는 원문고개까지 추격했다. 해병대의 신화를 창조한 도종석 해병이 산화한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장총으로 찌르면은 애무항 총대로 맞고 또 이 개머리판으로 치고 또 맞고 치고 한 그 피 묻은 도종석 하사관의 그 애무항 총대에는 장총 찍은 막은 그 총군역이 창군역이 41군데가 있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의 통영 상륙 작전은 371명의 병력으로 인민군 1개 대대, 즉 2배가 넘는 병력을 격퇴한 대승리였다. 또한 한국전 발발 이후 한국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였다. 이 전투는 외신 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다. 귀신 잡는 해병대의 신화는 그렇게 탄생했다.
일본을 수복한 게 우리나라 전쟁이 시작돼서 실지를 빼앗겼던 땅을 우리가 도로 찾았다는 것이 그 처음입니다. 뭐 적은 땅이지만은 또 우리가 도로 빼앗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는 한국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해병대는 곧바로 미국 해병대에 배속됐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다. Here is a mixture of U.S. Marines and South Korean Marines. A mixture that has become very familiar on every front as the South Koreans fight side by side. The South Korean Marine flag. 해병대는 미 해병대와의 연합작전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갔다. 서울 탈환 작전에서 중앙청은 미군의 공격 목표였다. 그러나 아현동 고개에서 미군이 적의 기습을 받아 주춤거리는 사이 한국 해병대는 이미 서울역, 남대문, 시청을 접수하고 있었다. 한국 해병대는 미군 작전 지역인 중앙청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홍신병에게 내가 특명이야, 이거는 소대장이.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 이제부터 상급부대 호출에 대해서 응답하지 마. 너는 응답하면 내가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특별 명령을 지시하고 절대로 응답을 못하겠다 특명을 해놓고 선임하상한테는 분대장 소집해가지고 우리 공격 목표가 중앙청이다. 박정모 소위는 시청에서 중앙청까지 불과 2km의 거리를 7시간이나 걸려 도달하는 처절한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6일 오전 6시 미군보다 먼저 중앙청을 탈환하고 태극기를 개양했다. 그러면서 그 거수격려를 하면서 애국가를 봉창한 대원들은 진짜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거수격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년의 가차운 역사가 지나갔지만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처절했던지. 그 다음에 지난 6월 2일 동부전선의 한 고지에서는 추모비 제막 행사가 열렸다. 이어서 정기표 고분께서 축보사 해병대 제8기인 이들은 1951년 6월 이곳에서 처절한 피해 공방전을 벌였다. 이곳은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이 몰려있는 중동부 전선의 천혜의 요새로 미 해병대와 국군이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혈전을 벌이고 있었다. (1951년 6월) 전쟁은 동부전선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양구 인제간에 위치한 해발 1148m의 도솔산 고지는 미 해병 5연대가 공격했다가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했다. 그리고 한국 해병 1연대가 도솔산 공격을 위해 투입됐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미 해병대들이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건 뭐 몰골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미쳐가지고 와 헬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막 부상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미쳐가지고 하하 막 혼자서 좋아서 당시 이곳에는 인민군 2개 사단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칼날 같은 능선상에서 일주일 이상 밤낮없는 전투가 계속됐다. 6월 4일 미 해병대와 임무를 교대한 해병대는 아침 8시를 기해 총공격을 간행했다. 구름이 많이 끼고 또 비가 오고 하면 뭐 지원 사격도 안 되고 항공 지원 사격도 안 되고 그냥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원 사격 못 받고 바위돌 산이 돼서 그 바위 틈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그냥 수리탄 안전핀 뽑아서 이제 굴러 떨어뜨리기만 하면 여기다가 와서 터지는 겁니다.
1951년 6월 20일 해병대는 17일 만에 적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장담하던 24개 고지를 차례로 점령해 나갔다. 치열한 추야간 전투 끝에 한국 해병대는 마침내 적의 주초항선을 모두 돌파하고 도솔산을 점령했다. 서로 이제 수탄이 이만큼 거였습니다. 시큰 거니 연기 뿜으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만 보고 기가 죽나 그래요. 그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 한꺼번에 이렇게 쫙 나가는데. 해병대가 도솔산 지구에서 거둔 승리는 적 2개 사단을 퇴각시키고 1개 연대를 전멸시키는 엄청난 것이었다. (1951년 8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친히 이곳으로 날아와 해병대를 격려하고 무적 해병이라는 휘호를 전했다. 한국 해병대가 또 하나의 명성을 얻는 순간이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해병대는 통영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필두로 도솔산 훈치벌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뛰어난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중공군의 대공세로 아군이 악전고투하고 있던 서부전선 장단 사천강 전투에 투입돼 성공적인 전투를 이끌어냈다. 1960년대 초에 제작된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서부전선의 장단 사천강 전투를 영화화한 것이다. 이 물구덩이에서 몇 시간을 어떻게 엎드려 있습니까? 내가 잘 싸운다면 그건 살기 위해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 도락이 아니야. 당시 중공군은 하룻밤에 2만 발 이상의 포탄을 퍼부어가면서 인해 전술을 폈고 해병대는 이를 돌격전으로 막아냈다. 현재 임진강 너머 장단 사천강 지역은 해병대가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인 지역이다. 한국전쟁은 380명의 소수병력으로 출발한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의 신화를 창조한 전쟁이었다. 후퇴할 줄 모르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해병대 정신의 원형은 그렇게 생겨났다. (1964년) 해병대는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다. 정부가 월남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이다. 1965년 10월 초 해병대 제1진이 베트남으로 떠났다. 해병대가 강했기 때문에 보낸 거죠. 그 월남을 돕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잘못하다가 패전이나 한다든지 해놓으면 또 손실을 많이 입든지 해놓으면 우리 국내에 많은 정치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월남에 파견될 한국군 전투부대인 청령부대 해병 제2여단의 결단식이 9월 20일 동해안 공공기지에서 성대히 수행돼 해병대의 월남 파병은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전투부대의 해외 파병이었다. 전쟁의 잔혹함을 경험하지 못한 장병들은 오히려 베트남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비치파라솔을 준비한 병사도 있었다. 근데 사실 그 월남에 도착했을 때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 치르는 나라 같다는 생각을 못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뭐 관광하러 온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왜냐 해변의 그 야자수가 아주 아름답고 그저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한국이기 때문에 조그만 어촌이에요. 어촌인데 거기 아주 평화롭고. 해병대는 부산항을 떠난 지 6일 만에 베트남 남부 캄난만에 상륙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채 그들은 곧바로 전선으로 향했다. 베트남에 대한 기대는 상륙 직후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게릴라전이었고 베트남 사람들은 환영보다는 무관심을 보였다. 동료들이 죽거나 부상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월남에서 대한뉴스 지순덕 특파원의 보도. 지난 5월 25일 해병대는 곧 그 특유의 투혼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월남군이 18년 동안이나 공격했다가 실패한 까두산을 단 하루 만에 탈환하는 전과를 올리는 등 그들은 곧 종군 기자들의 중요한 취재 대상이 됐다. 전투에서 아군이 2사람이 죽었어요. 청룡부대가 죽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철수를 시킨 거예요. 해병대가 철수를 시켰는데 철수시키고 나서 또 들여보내달라고. 그게 기진맥진 상태에서 들여보내달라고. 아마 1대대 1중대 쪽인데 들여보내달라 하니까 이봉장이 안 된다고 승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 군인들이 이봉장은 빵까지 가서 가겠다는 거예요. 밤새 그 전투고 꼭 가야 돼 간다고. 가서 다시 그 승리를 돌아오고 볼 때 그 해병대는 못 말린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해병대는 캄난에 상륙한 이후 베트남의 해안선을 따라 계속 위험 지역으로 북상했다. 북쪽으로 이동해 갈수록 월맹 정규군과의 전투가 빈번해졌다. (67년 2월 14일) 새벽 4시 자빈동에 주둔하고 있던 청룡부대 3대대 11중대는 월맹 정규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다. 상대편의 숫자는 무려 10배가 넘는 2천여 명이었다. 엄청 새카맣게 쫙 깔렸고 그 월남인 특유의 그런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병력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죽는 거 무시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냐면 죽은 그 시체를 밟고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왜? 그 바로 뭐 20, 30m니까 철조망하고 우리 그 진지하고는 한 20m, 30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총구까지 다 보일 정도예요. 180명하고 2,000명이 붙어서 계속 싸우는데 나중에는 적이 이 지역으로 철조망을 끊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TNT로 폭발을 시키고 돌아서 한 3분의 1 정도가 적의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참속의 송하상이라는 분대장이 적의 술탄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몸에서 피가 펑펑 쏟아져. 그걸 치료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한 15분 후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자 한 마디가 첫 마디가 뭐냐면 소장님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내 부하들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이건. 그래 전쟁 지금 잘 돼가고 있고 너희 부하들 잘 싸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걸어 나가는 걸 보니까 이 앞부분에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창자가 삐죽삐죽 나오는데 이 창자를 압박군들 끌어안고 나갑니다. 그런 걸 보면 돌아버립니다. 11중대는 특공대를 조직, 처절한 육박전을 치르며 월맹군이 돌파한 진지를 다시 찾았다. 당시 한국 해병대가 보여준 투호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때 그 적의 81mm밖에 포탄이 무수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포탄 떨어지는 틈에 바위 틈으로 기어가는데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바위가 조각이만하게 나가는 막 때려가지고. 그러면 아무도 없고 제 혼자 무전기 하나만 밀고 넘어가면서 이게 전부 전사한 게 아닌가. 나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그래도 곳곳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싸우는 해병의 그 용감성을 보고서 저는 아주 여기서 같이 싸울 만한 충분한 보람이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청룡부대원들은 스스로도 놀랐다. 11중대원 180명이 적군 2,000명을 격퇴한 전과를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베트남 전쟁을 통틀어서 중대단위 전투라는 최대의 전과였다. 청룡부대는 6.25 때 진동리 전투 이후 두 번째로 중대원 전원이 1계급 특진을 하면서 신화를 남긴 해병대라는 또 다른 명성을 얻었다. 월남전선에서 사명을 다한 4월 청룡부대 장병 제2진이 1971년부터 베트남 전쟁의 신화를 가지고 해병대는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온 해병들 앞에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쟁의 후유증을 지니고 왔다. 정남훈 씨는 1966년 해병대에 입대해서 첫 휴가도 못 나와본 채 베트남으로 갔다. 그는 자빈동 작전에서 35mm 바추카포를 메고 싸웠다. 그는 전투에서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고 67년 귀국했다. 지금 그는 혼자 산다. 아들은 생후 열흘 만에 죽었고 부인과는 이혼했다. 정남훈 씨는 지금도 전쟁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헬리콥터 소리만 들으면은, 그리고 내가 그 죽인 놈이 지금도 나를 원수가 부르는 것 같고. 그는 지금 단 하루도 약 없이는 살 수 없다. 몸이 비쩍 마르고 온몸이 쑤시는 고역제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국가나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왔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해병대는 전쟁을 치른 군인들의 혈기가 과도하게 분출되고 있었다.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이 전쟁에서 입은 정신적 상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73년 10월 10일)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불과 1년. 해병대를 기다리는 것은 사령부 해체라는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또 오늘날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적인 군대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병대도 한 2개 사단 정도인데 그 부대에다가 사령부를 두고 또 대장까지 지휘장을 두는 것은 경제적으로 좀 고려한 문제 아닌가. 구암동 사령부의 깃발은 내려졌다. 경제적인 군대 운영을 이유로 해병대는 해체됐다. 그러나 2개 사단밖에 안 되는 해병대가 사성장군 사령관을 두는 등 강력해지자 타군의 시기와 견제가 작용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너는 해병대이기 때문에 후퇴하면 안 된다고. 해병대 전통은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서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그 임지를 지키다가 거기서 전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가슴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해병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해병대를 위해서 죽는다고. 사령부 해체 이후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산 절감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군 해병대의 사기만 크게 저하됐다. 전쟁 기념관. 이곳에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당시 전공을 세우고 죽어간 용사들의 사진과 기념 동상들이 세워져 있다.
사령부가 해체됐지만 이들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해병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1987년 해체된 지 15년 만에 해병대 사령부가 부활됐다. 심취된 해병대를 다시 살리겠다는 조치였다. 사령부가 부활된 이후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그 신화와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금년 들어 해병대의 인사권과 예산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 90번 몇 배십니까? 몇 배?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해병대 장교 후보생 유격 훈련. 사령부 해체 이후 25년 만에 다시 실시하는 해병대의 장교 자체 교육이다. 해병대 장교를 지원하는 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부터는 ROTC 후보생들도 해병대에 충원되고 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해병대 정신이란 건 뭐냐? 바로 그런 다른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질 수 없는 장교들을 자체에서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은 선배들이 이룩한 해병대의 신화와 정신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3년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전력을 가진 해병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에게 위협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병대는 소수정예, 즉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인 것이다.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 전투를 통해 얻은 그들의 신화는 해병대 특유의 자존심을 지켜오게 했다. 제가 생각하는 해병대 전통이라는 것은 상관의 명예에 의해서 자기가 죽고 산다 하는 그게 해병대 전통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적하고 싸웠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한 그것보다도 우리는 우리 해병대 명예, 그리고 내 상관이 나한테 준 명령 때문에 이 전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해병대의 자존심은 바로 전투를 통해 쌓여왔고 국가의 운명을 지키는 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나 국가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는 것이 군인입니다. 군인이 만약에 국가의 명령을 거역해 보십시오. 국토방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다. 군인은 국가가 명령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뿐이다.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어라. 해병들은 지금도 이 구호를 외치면서 언제든지 국가의 명령에 따를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젊은 사람이 그럼 왜 싸워야 되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우선 국가에서 전쟁을 하라 그러면 군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한 거지. 이거는 뭐 어떤 가치를 따지고 나중에 어떤 평가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니다. 육 6주간의 신병 교육이 모두 끝났다. 신병들은 이곳에서 해병대의 붉은 명찰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배치받은 부대로 떠난다.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가슴에 피와 땀을 상징하는 붉은 바탕, 노란 글씨의 명찰을 단 젊은이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해병이다. 그리고 이들은 선배 해병들의 신화를 지켜가는 영원한 해병이 된 것이다.